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 접수된 지 111일, 헌재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명 미만이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결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이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막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7페이지 분량으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유전자 변형 작물 규제, 네트워크망 사용료 등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무역 장벽을 총망라했습니다. USTR은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산불 대응 등을 위한 필수 추경이라며 경기 부양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경기 침체를 타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산불 피해 지원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1단계 추경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원하는 예산은 2단계 추경으로 합시다. 여당은 이 같은 단계적 추가 경정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산불 대책이 시급하면 예비비를 써라.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정치 공세를 하면 어떡하느냐. 여야가 이렇게 다른데 추경 합의 이루어질까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4일로 결정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내고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민생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통상 대응 여러 가지 필수적인 부분에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조 원 시점. 오문성 교수님, 우선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부의 추진 방안. 이번에 지금 시점하고 이제 규모 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시점 같은 경우는 실은 좀 늦긴 했어요. 늦긴 했는데 이게 이제 늦어진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간극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서로 조율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현재 지금 불이 나온 상태에 불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아주 급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추경을 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게 예비비를 쓰게 되면 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지만 실제 제가 예비비를 체크를 해보니까 예비비가 실제 좀 이제 이번 분란 부분에 대한 대응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비비는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그래서 그 나누기로 말씀을 하고요. 좀 드리고 전체 규모는 10조 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규모는 10조가 제가 이제 불이 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AI 쪽에 지원하는 거, 예. 민생 중소기업 이것까지 고려하면 저는 좀 이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0조 정도에서 한 15조에서 한 20조 정도라도까지 갔으면 나름대로 뭐 이게 어렵지만 할 수 있는데 10조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네, 좀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다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얘기 들어보고요. 네. 자, 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은 뭐 시기가 좀 적절하다. 다만
규모는 조금 늘릴 수 있지만 일단 적절하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야당에서 지금 뭐 이렇게 예산실장까지 지내셔서 뭐 예산을 이제 꿰뚫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 10조 필수 추경. 예, 먼저 그 시기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참 늦었다. 네, 한참 늦었다. 예, 그리고 연초부터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정부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 날 우리 민주당이 선제적인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35조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지 지금 45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미적거리다가 이제 대형 산불이라나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지금 부랴부랴 지금 추경안을 내놓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추경 규모 10조는 결국에는 이 시장과 국민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동안에 논의됐던 어떤 그런 추경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시장에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 시그널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미달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규모도 늦었고 시기도 늦었고 규모도 턱없이 적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당은 뭐 적기 대응이다. 조금은 늘릴 수 있다. 지금 안동을 의원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당이 내놓은 입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놓은 입장과 좀 너무 거리가 머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최상목 지금 우리 그 기재부 장관께서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필수 추경 뭐 이런 필수. 용어를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필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하긴 하는데 가장 지금 여야 간에 서로가 이제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차이를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걸 먼저 급한 부분부터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근데 저도 이제 예산을 이제 짜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여야가 너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서로 간의 어떤 물밑 작업이 너무나 안 이루어진 거다. 물밑 작업이. 그렇죠. 이게 물밑 작업이 나쁜 뜻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서로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걸 서로 조정해서 예.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서로 전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모든 걸 지금 테이블에 올려서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야가 너무 이제 이렇게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하여튼 중간에 또 사건도 있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어쩐 뭐 이제 추경이 늦어지기도 하고 금액도 지금 보니까 서로가 그 예를 들어 지역화폐 같은 경우가 야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예. 그 주된 어떤 추경에 대한 이유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먼저 우리가 급한 불부터 끄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시간을 끌자 하면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하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참 이게 참 슬픈 얘기다. 이게 여야가 정말은 좀 서로가 소통만 잘 된다면 이런 문제는 서로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럼 여야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그 추경에 관해서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안동훈 의원님도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기재부 예산실장을 할 때 네. 국회를 수없이 상대를 했잖아요. 추경 편성도 많이 하셨죠. 네. 직접. 네. 그럴 때 보통 여야가 좀 사전에 약간의 좀 물밑 조율이라든지 대화가 좀 이루어진 상태로 좀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 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지난 연초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너무 경제가 꺼지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바로 예산을 편성해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국회가 이제 심사를 좀 해야 되는데 당시부터 정부가 국회가 먼저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주십시오. 국회한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50일 가까이 이제 허송세월을 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뒤늦게 지금 저는 추경을 편성을 했다. 정부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가 탈진 상태인데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을 얘기하면서 필수 추경이라고 하면서 이번 10조 원이 경기 부양용은 아니다. 예. 우선 산불 대응 그리고 통상 전쟁, 트럼프 관세 이것만 우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빨리 하자 그런 저도 거거든요. 이제 우리 최상목 장관께서 그런 말씀하신 이유 예. 그 밑에 이제 어찌 보면 행간의 숨은 뜻은 제가 읽히긴 합니다. 뭡니까 숨은 뜻은? 숨은 뜻은 뭐냐면 지금
서로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워낙. 그 부분까지 같이 올려놓으면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지지직 걸릴 거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에 좀 간극이 있는 부분은 서로 소통하면서 합시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도적으로 있고 국회는 감액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액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은 감액을 하는 게 주로 가져오면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물밑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기들이 어떤 다른 데다가 예산을 더 늘리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도. 예. 다른 당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액하는 건 이 정도 하고 증액도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정부가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예. 따라주는 그런 어떤 조율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네, 좀, 의원님. 좀 네. 말씀드릴게요. 벌써 정부가 좀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상목 부총리가 10조 추경 말했을 때 대상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산불 피해도 산불 피해 있지만은 AI 등 통상, 예. 산업 지원, 예. 그리고 민생 지원을 이야기했거든요. 민생 지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민생 지원하고 AI 같은 AI. 산업 경쟁을 지원 중. 결국 그 경제 회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앞뒤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내수부진 대응을 예, 위한 것도 들어가 그래서- 있는데 예. 경기 부양료 아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산불이라는 건 지금 자연재해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사회재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산불이라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 이에 따른 민생 파탄은 이거 또 다른 사회재난입니다. 이 정부가 처리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저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몰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인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지금 발등의 불이에요. 예. 그래서 빨리 이 발등의 불, 민생 그 파탄을 지금 해소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저희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지속해왔고 네. 또 그게 지금 시장에서도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금 시급하다. 그리고 필수 부분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특히 산불 피해가 가장 시급할 텐데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때 쓰라고 예산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꽤 지금 예비비가 작년에 통과된 예산 2조 4천억 예비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이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4조 8천억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 정도가 줄었고 깎였죠. 절반으로.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국민의힘이 이쪽에 하는 내용하고 정부가 실제 가용자산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비비를 두고 예, 여야 정부의 그렇죠. 입장이 다르다. 어떻게 지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는 한 3조 6천억 정도 쓸 수 있다. 가용 예비비가. 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권영세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4천억 얘기했는데 한 6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3조 6천억에서 6천억이면 3조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또 하나는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한 11조 8천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왜 나냐면 결국 우리가 보면 목적 예비비 중에서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하고 5세 무상교육에 대한 거 요거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을 우리가 돌리게 되면 목적을 그걸 이제 산불 피해 지원으로 일반적인 예비비를 돌린다면 돌리게 되면 가용 예산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행정안전부나 산림청에서 들고 있는 요 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그 쓴 거 기지출액이 있더라고 올해요. 예. 기지출액을 제외시키질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고 서로가 이제 말씀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한 1조 8천억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팩트 체크한 금액에서 이게 지금 이제 산림 피해가 지금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사를 나오는 걸 보면 한 4조, 뭐 3조에서 한 5조 사이 이 정도의 피해가 지금 있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현재 이 금액으로도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니까 예비비로서 충분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예. 다만 여기에서 이제 추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풀난 거 화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세, AI, 그 다음에 중소기업, 민생 이걸 같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 아까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그거는 좀 저도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지금 말의 뜻을 명확하려고 하기 노력한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는 저도 그거는 뭐 적절치는 않은 얘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써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비 가능한 재난 대응에 가능한 예산이 뭐 4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 지금 1조 네, 8천억 1조 원 8천억 플러스 많아봐야. 알파. 그러니까 서로 예비비를 두고 우리 재난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에 대해서 입장이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네요. 우리 예, 예. 민주당의 입장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가 쓸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네네. 먼저 그 있잖아요. 피해 규모가 산정이 돼야지 그렇죠. 예, 복구 소요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2022년도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죠. 그 그렇죠. 낙산사도 불타고 알던 때인데 그때 피해가 한 1조 가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복구 소요가 한 국비 지방비 합쳐가지고 5천억 정도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추산할 수 있죠.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피해 규모는 두세 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피해는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 소요, 특히 중앙정부 지원 소요가 얼마나 될 건지 우리가 대충 이제 가늠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 가용 지원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가용 지원은 지금 중앙 정부가 4조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4조 넘게 네, 제가 됩니까? 말씀드릴게요. 내역을 예. 목적 예비비가 1.6조가 좀 있죠. 예. 네, 그리고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예상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림을 식재한다든지 아니면은 도를 다시 정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요들은 국고 채무 예. 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게 1.5조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부처별로 또 재대책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행안부가 3,600억, 산림청이 1,000억 등등 해서 이렇게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대책비를 예산을 좀 책정을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죠. 그게 1.6조입니다. 거기서 절반 정도는 목적 예비비에 쓸 수 있거든요. 재대책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8천억. 그리고 일반 용도의 교부금도 필요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돌려쓸 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만 이렇게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방 정부도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방 정부 236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각자 나름 예비비가 있고 재대책비가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중앙하고 지방하고 이제 재원 분담에 있어서 제일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 정부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는 거기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통상 복구세의 5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그러니까 큰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고 보조율이 20-30%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용 재원을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응급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안호 민주당이 보기에 네. 응급 지금 재난에 긴급하게 쓰기 위한 예비비 별 문제 없는데 그 예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목적 예비비가 한 1조 6천 정도 네네. 그리고 국고 채무 부담 1조 5천 네. 그리고 각 주요 정부 부처에 행안부라든지 산림청 네네. 이런 데 이제 재난 예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의견이 다른 게 이 네, 조금 다른 목적 부분이 예비비 1조 6천억 원을 우선 목적 예비가 뭔지 그리고 저 그거를 목적 예비비가요. 재난 재비로 바로 쓸 수 아까 있는 제가 거예요?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조 6천억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금액은 고교 무상교육비 9천억이 포함되어 있고 무상교육 5세 무상교육이 3천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요거를 다 돌리면 가능한데 실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그 가용 예산,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요 가용 예산 이걸 지금 현재 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잠깐만요. 예, 그 돈 그거 고교 대체 무상 말씀. 교육 예, 예. 만 5세 무상 보육 예산 1조 6천억이요?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무상 교육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국가에서 3년 동안 있잖아요. 매년 1조 원 가까운 돈을 좀 지원을 했죠. 그런데 법이 지금 개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는데 개정이 되지 못했죠. 예. 거부권이 행사돼서. 거부권으로. 예, 거부권 행사. 그래서 계속 민주당에서는 국고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 3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그게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있잖아요. 현재 발효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무상 교육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목적을 겁니다. 그렇게 무상 교육 보육으로 해놨지만 무상 네, 그렇죠. 교육을 해놨지만 법이 법적 통과되지 근거가. 않는데 거부권 네. 행사에서 쓸 수가 없게 돼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좀 돌려쓸 수가 있는 돌려쓸 겁니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그런 얘기네요? 부분에 이연이 있는 것 네. 같고 예, 또 돌려쓸 하나가 수 제가 있느냐 말씀드린 없느냐. 아까 행안부하고 산림청에서 쓰고 있는 그 3,600억 1,000억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이제 기지출액을 제외하면 네. 3,000억 중에서 1,170억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 산림청의 1,000억 중에서 한 215억 정도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재복구 국고 채무 부담에 이제 1조 5천억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시설 공사는 가능한데 생계비 지원은 불가능한 자금이라고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실은 뭐 서로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네. 이 부분이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거는 뭐 서로 의도적인 건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다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그 예산을 빼더라도 충분히 4조 넘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만. 안동훈 의원님 그렇게 네. 산불 피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네. 우선 적극적으로 그 돈을 산불 피해를 쓰면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또 왜 적극적으로 추경을 꼭 빨리 하자, 규모를 더 크게 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경기 진작용을 위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추경을 이제까지 논의를 해온 게 아니겠습니까? 긴장용으로. 네네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여당에서 1차로 우선 산불 피해 지원 네. 몇 가지 조금 하고 좀 시간을 두고 다시 대규모로 여야가 이제 조금 이견이 많은 것들은 나중에 2차로 하자. 이건 좀 비합리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당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지원이 4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돈을 써야 되는데요. 이 돈도 바로 못 씁니다.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산정을 하고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할 건지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지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 소요가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앙 대재택본부 예, 이제 의결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이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복구 소요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4조 원이 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돈 타령을 할 때는 아니라 이거죠 지금. 지금 빨리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피해 산정 그리고 복구 소요 산정을 통한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실제 투입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선 그런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 교부금, 행안부 특별 교부금 등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예비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원래 당초 예산에는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이 통과될 때 절반으로 깎였거든요. 네. 안 깎였다면 4조 8천억이 여유 있게 있다면 뭐 지금 추경 얘기 안 하고 그 돈 중에 상당히 재난 대책으로 쓸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봉착이 됐으니까 그걸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비비가 충분하다면 예비비로 먼저 쓰는 게 당연하고요. 네.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때 그게 만약에 4조 8천억이 통과됐으면 충분했겠냐 뭐 이런 거 가정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예비비라고 하는 거하고 추경이라고 하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가 그거는 그냥 쓰고 나서 사후 승인 받는 거거든요. 아니 제 이제 그 의문이라는 것은 산불 피해 지원에서 필수 추경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예비비가 안 깎였다면, 네네, 민주당이 안 깎았다면, 뭐 그런 얘기 앞서도 지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행안부의 이제 특별교부금이죠, 1.6조. 그거는 당장 쓸 수 있고 또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재대책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장 쓸 수가 있고요. 국가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국민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구체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요가 나오고 해야만이 가능하다. 피해 규모가 산정이 돼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 말 이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가 삭감이 됐어요. 4조 8천억을 정부가 요구했는데 2조 4천억이 됐죠. 왜 줄였느냐? 왜 깎았습니까? 과거에 예비비 있잖아요. 실제 집행 실적을 보고 깎은 겁니다. 23년도에 보니까 4.6조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예비비가 쓰인 게 1.3조입니다. 그러니까 28.5%에 불과하는 거죠. 예. 작년의 경우에 4.2조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인 게 1.7조예요. 작년에 조금 더 많이 썼어요. 40% 썼습니다. 절반도 못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4조로 깎았거든요. 예. 그럼 과거에 썼던 1.3조, 1.7조에 비해서도 또 많은 겁니다. 그래서 2.4조 자체를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작년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합리적으로 실제 집행 전망치에 입각해서 2조 4천억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이제 쓰이지 않고 불용으로 남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많은 예비가 남으니까 줄였다는 이제 그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은 이제 그게 줄어지는 과정에서의 분위기는 서로 여야가 예비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승인 통해서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서 승인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은 말 그대로 예비비예요. 예. 그래서 예비비가 모자라는 것보다 예비비는 남아야 되는 거죠, 원래.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그렇게 모르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미래에 불확실하게 뭐가 생겼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맞는 남는 거죠. 게 맞다. 그래서 그게 맞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남으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말도 뭐 예, 일리는 그리고 또 있으시고. 너무 또 과도하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책정하면 문제가 근데 다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예비비는 그냥 어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게 어떤 통제하는 절차 자체가 좀 더 느슨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 통제를 더 높이겠다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것도 국회에서는 당연히 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 다만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남아야 되는 거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과도하게 남아서 문제가 되니 과다하게 그렇게 한 남아서? 거죠. 예, 네. 적정한 수준으로. 그리고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편법적으로 지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회의 통제 없이. 그리고 일단 집행하고 나면은 집행 과정에서도 어느 통제도 없어요. 1년 뒤에. 예산실장으로 하실 때 편법 지출하셨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랬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당히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정상 애교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본 예산보다 2배 반이 되는 돈을 예비비로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엄밀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 원의 필수 추경에 대해서 야당이 좀 규모를 늘리자 민생 지원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면서 35조 좀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전 국민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좀 줘야 된다. 지역 화폐 정부 지원해야 된다. 이 입장은 지금 안 바뀌는 겁니까? 계속 고수하는 겁니까? 예, 이번 추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는 네. 거고 지금 자영업자가 정말 도탄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했고 금년 들어서 2개월 동안에 20만 명이 지금 폐업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거고 가장 확실하게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은 지역화폐죠. 지역화폐다. 예,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 상권에 돈이 돌도록 하자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한 10% 정도의 할인 비용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조를 지원한다면 20조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가 시장에 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있고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등은 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협의해가지고 조정할 전 수 있는. 국민 지원 25만 원은 조금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렇죠. 협의할 예. 수 있다. 예, 보다 효과적인 소비 진작책들 저희들이 많이 제시했거든요. 예. 상생 소비 촉진금이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옵션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순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화폐 한 10% 정도 이제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 국민 민생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조금 협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뭐 그렇죠. 그걸 계속 고집하는 것 같아요. 이 소비 부분에 대해서 쿠폰 어떻게 25만 원 이런 것은 이제 보편적인 지원인데 항상 지금 여야당이 계속 지금까지 이 이견이 있었던 것이 이쪽에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보편적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되게 해야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부딪혔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어느 정도 어려운 분의 차별적인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지역화폐 문제는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지역화폐 그러지만 이 지역화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컨플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등이 여기에 있다. 대해서 우리가 싸게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를 19만 원에 주는 18만 원에 주면 2만 원이나 만 원 누군가 지원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국고로 지원하기에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 대한 경기 활성화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중앙정부가 지원하느냐? 그걸 가만히 그냥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국고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그걸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시작한 게 꽤 됐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위기 때는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한 게 1조 2천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3천까지 떨어졌고 올해 예산에는 아예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일체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빵원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지금 정부가 유사한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온누리 상품권이거든요. 온누리 상품권. 예. 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10% 할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전국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 전국에 네.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예, 이 둘을 비교한다면은 매출을 창출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지역화폐가 훨씬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맹점이 260만 개예요. 예. 그러나 우리 이쪽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정도 해가지고 16만 개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유통망이 넓은 거죠. 그리고 전국에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증이 충분히 된 저는 지역화폐가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그동안에 계속 5년째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온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의 필수 추가 경정 예산 관련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도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 주택시장이 냉탕과 열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천정 모르고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후 거래가 뚝 끊기면서 가격도 떨어졌다는데요. 금리 인하기에 집값 안정세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 교수 모시고 토호재 영향 향후 집값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토호재 지금 확대 지정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로 토호재 강남 3구, 용산구 뭐 거래가 뚝 끊겼다,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한 현상이 예. 지속될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정말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시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좀 의문? 왜냐하면 지금 거래도 줄고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질지 자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토지로 지정되면은 그 해당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할 때는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확실한 효과는 토지 지정으로 확실한 효과는 예. 해당 지역에서 거래량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확실히 줄다. 거래량. 그런데 투자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토지를 시행을 해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그 지역에서 신고가는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데에서 토지로 재지정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가 예. 자연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의 수요자는 몰려드는데 실수요자는 반면 예. 공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집값은 예. 계속 실수요자가 유입됨으로써 집값 상승, 집값 신고가를 이거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 5년간의 토지 기간에 보니까 자료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대표적인 지역으로 예.
압구정동 그 재건축 아파트 대상을 꼽을 수 있잖아요. 토호제 지역으로. 예. 근데 그 지역의 가격이 잡혔느냐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신고가는 압구정동 지역에서 최고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창조하고 그래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토호제의 확실한 효과는 거래량을 잡는 거, 거래량을 줄어뜨리는 거는 효과가 있지만 가격 통제에는 의문시된다는 의문시된다.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이 토호제가 시행과 다시 재지정이 좀 반복되면서 시장에 조금 혼란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뭐 가격을 안정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거래만 어렵게 만들고 뭐 이게 사생활 규제 또 뭐 자유민주질서에 좀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이런 걸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죠.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라고 사유재산, 하면은 예. 처분, 사용, 예.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렇죠. 여기를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 경제 하에서 처분 권한이 조금 제한되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효과보다는 그런 침해의 우려가 많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시장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당시 토호제가 해제되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뭐 거래도 늘고 그 상승 열기가 막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듯한 거니까 네. 그거라도 막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호제가 그래도 조금 집값 완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예. 과연 우리가 뭘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공급 부족으로 보느냐, 예. 토호제 때문에 그동안의 집값이 이제 잡혔느냐, 아니면 금리 때문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집값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공급. 공급. 거기에다 금리다라는 거죠. 또 뭐 세금 규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이거보다는 주 요소는 금리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 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 공급 두 그렇죠. 가지라 이제 이거잖아요. 요 두 개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월 12일 날 토호제가 해제가 됐죠. 예. 그 후에 0.25% 포인트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잖아요. 2월 25일 날. 예. 공교롭게도 토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오른 거냐, 거냐? 금리가 내림으로써 올라갔느냐. 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네, 게 아니었느냐. 네. 뭐, 근데 교수님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세요? 저는 토제가 문제가 아니라 토제는 오히려 시장에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그런 그 핑계거리. 그래서 주범은 금리라고 보는데 그래요? 토제가 문매를 맞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과거 5년간에도 우리가 토제로 지정이 됐었는데 가격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토제 해제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건데 우리가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준금리가 2% 미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그 당시의 집값 추세를 보면은 집값 곡선은 매매 지수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집값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아주 거죠. 관계가 밀접하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3%대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2.75%인데 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인하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네, 지금 하향 조정을 한 상태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 국외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두 차례 정도 금리가 더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망이 많은 편이죠. 현재.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토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러한 금리 인하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토제로 지정된 지역에 지금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공급.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예. 지난해 36,600불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1964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I가 108불에서 예. 지금 36,600불을 넘어섰는데 자, 부자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예. 어디 살까? 우리 아이들 어디서 교육시킬까?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자, 교육 환경이 좋고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 어디냐? 근데 거기를 서울시에서는 다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토제로 다, 다 가르쳐줬다. 다 가르쳐줬다. 예. 그러면은 이 지역의 실수요자는 예. 계속 유입이 되는 반면에 이 지역의 공급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지역의 지금 공급 전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적죠. 적죠. 재건축 외에는 뭐 별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없죠. 거죠. 예를 들어서 목동도 토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죠. 거죠? 예, 토제 지역인데 1단지부터 예. 14단지까지 예. 주택 수가 25,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예. 여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만여 가구가 늘어납니다. 만 근데 가구. 이게 언제? 예, 이제 초입 재건축 이게 초입 초입인데, 단계인데 10년에서 15년. 더 늦은 단지는 2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신규 공급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예.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공급이 이렇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면은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수요, 투자 수요는 줄어들 수 있어도 금지되는 거죠. 못 하는데. 못 하는 거죠. 예. 실수요자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이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 수요 어떤 힘을 부추기는 이제 강한 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도 그런 걸 걱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은행 문턱을 높여서 은행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보겠다 그러잖아요. 네. 비록 기준금리는 조금 낮아지지만 대출 문턱을 더 높여서 문을 조인다면 그 수요를 조금 압박하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그런 효과 이제 뭐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한도가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토제로 지정된 지역은 예. 한도가 몇 천만 원 줄어든다라고 해서 산다 못 산다를 결정하기는 이 판단은 이르다라는 워낙 고가의 워낙 아파트들이기 고가니까. 때문에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가 우리 이제 서울 25개 구 중에서 사실은 5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10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한도가 조금 줄어들면은 정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그 지역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부자들은 이런 DSR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신고가를 통제하기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그러네요. 보고 있는 거죠. 네, 전혀 일반 생각과 좀 다른 뭔가 수요가 몰리는 동에 근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마침 공급 얘기를 하니까 지금 2월인가 2월 통계를 보니까 이 서울 인허가 물량,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으로 줄었더라고요. 뭐 아까 강남 상구 토제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올해 이게 수도권 특히 서울 이 공급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그래서 올해 입주 물량을 보면은 4만 여 가구 정도로 되는데 내년에는 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어디 수도권 서울을 얘기하는 입주 겁니다. 물량이.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내년에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래 얘기를 하면은 아니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집값만 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 시기의 집값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유동성이 워낙 많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돈이 막 풀리고 하다 보니까 집값은 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예. 그래서 금리가 사실은 집값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더라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시중은행에서 네. 주담대 금리를 가상금리를 더 높여가지고 기준금리에 더 높여서 판매하는 거는 대출금리를 이거는 무작정 안 올릴 수는 되잖아요. 없겠죠.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리는 떨어질 실제 수밖에 없다. 대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 현실적이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향후 집값은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드는 이런 앞으로의 전망 예. 이런 속에서 네.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이거죠. 되고 있는 거죠. 예. 토호제 확대 지정된 곳 이제 강남 3구가 다시 재지정이 됐고 이제 용산구까지 늘어났는데 그 토호제를 비껴간 곳 중에서 조금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마포, 뭐 성동, 강동 이런 데는 조금 그러면 토호제로 일단 거래가 가격은 어떨지 모르지만 거래가 줄으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갭 투자 수요가 늘면서 좀 가격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효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토호제로 묶인 지역은 예. 실거주 의무 의무가 실수요자들 뿐이 예. 매입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실제 갭 투자들만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갭 투자자들은 한강벨트 중심으로 동작구라든가 예.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전세 끼고 투자하는 네.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금리. 이런 예상 때문에 투자자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이런 한강벨트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은 그 다른 주변 지역 노동학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이런 지역까지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토호제 관련해서 이 지금 토호제로 지정됐는데 토호제 해당 그 구역에서 이 경매 물건에서는 이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없다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요즘 그 지역의 경매 물건의 응찰자가 훨씬 늘었다는 거예요. 네, 응찰 가격이 공모가보다 이 훨씬 더 높게 결정되는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결정된다는데 그런 현상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경매는 경매 신청을 이제 채권자가 합니다. 예. 자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신청했을 당시에 현황 조사를 하고 감정 평가를 해요. 감정. 그러면은 이 집의 가격이 1억이다라고 법원에서 1차 감정 금액 최저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경매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1억 원이라고 정했을 당시의 가격은 시세 수준하고 비슷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겠죠. 시세의 만약에 95%에서 90% 수준에서 감정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 또는 1년 사이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게 1억 5천이 됐다, 2억이 됐다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매각길이 나와서 그 토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입찰을 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1억이야. 1차 감정가격이 1차 기일인데 근데 시세는 2억이네. 그럼 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시세는 2억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에 1억 2천, 1억 3천. 그럼 100%, 120%에 130%에도 그게 입찰 가액이 써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군요. 시세보다는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사면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많이 몰리는군요. 그래서 토지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이거는 경쟁률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0명, 30명이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매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경매로 사는 게 매매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확대 지정의 영향과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얘기되던 추경에 소극적이었는데 산불 피해 복구를 내세워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당은 맞장구를 쳤고 야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0조 원은 규모가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여나 야 정부 모두 툭하면 추경을 꺼내는데 국민들만 피곤합니다. 주도권 싸움 그만 좀 하십시오. SBS BG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